혹시 입금 전후라고 하죠. 이게 가장 다른 셀럽 누가 생각나요?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생각해요. 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뭐 입금돼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요. 아무튼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이요. 1996년작 바즈 루흐만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다는 얘기가 있는데요. 그때 결혼식 장면에서 디카프리오가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수트를 입었죠. 뭐 요새 저 살쪘다는 얘기들 많으신데 뭐 저도 입금되면 좀 뺄 수 있으려나? 뭐 아무튼 이 브랜드 영화랑 계속 관련이 많은데 2013년엔 역시 바즈 루흐만 감독의 위대한 개츠비랑 콜라보를 했고요.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위대한 개츠비가 의상상을 받았어요. 그리고 영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예 이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. 철망무늬 같은 거 찍은 사피아노 가죽, 아주 부드러운 나파 가죽, 고프레 주름, 그리고 뭐 낙하산 텐트에 쓰였다는 포코노 나일론 소재 유명하고요. 콜라보로도 잘 알려져 있죠.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LG 스마트폰의 프라다폰, 현대차의 제네시스 프라다 에디션, 요새는 치킨까지 등등. 그리고 왜 요새는 좀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한데 한때 왜 남자들이 정장에 스니커즈 신고 다니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, 한창. 그 유행을 만든 게 바로 오늘 브랜드라고 하죠. 물론 뭐 아무나 정장에 스니커즈 신는다고 뭐 다 멋있고 그 자세가 나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요새는 뭐 몇몇 사건 때문에 프라다의 저주란 말도 있고요. 브랜드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듣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올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구찌처럼 섹시하지도 않고 또 뭐 클래식한 브랜드도 아니지만 왠지 때때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패션의 미래라고 평가를 들었던 오늘의 주제는 나일론 가방의 전설 프라다입니다. 첫 부분에 말씀드린 영화 위대한 개츠비와 로미오와 줄리엣의 감독이죠. 바즈 루흐만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이 양반이 오늘날 프라다의 위상을 만든 미우치아 프라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녀는 세상의 변화 앞에 서 있다. 그녀를 따라가는 게 세상의 변화다 라고요. 자, 이 미우치아 프라다, 이 프라다라는 성은요,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대성당이 있고 옆에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가 있는데요. 바로 거기서 1913년부터 여행용 가방, 뭐 트렁크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았던 외할아버지 마리오 프라다에게서 온 거죠. 프라다란 브랜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건데 뭐 바다 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트렁크, 고급 상품으로 잘 팔렸대요. 그래서 1919년에는요 왕실에 공식적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되고 왕실의 문양도 쓸 수 있게 되고요. 지금도 왜 그 프라다의 역삼각형 로고에 들어있는 그 문양이 바로 그거죠.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한번 가보세요. 그 막 대성당이 있고 갤러리아 있고 거기서 뭐 에스프레소 쫙 뽑아 먹는 이태리 에스프레소가 진짜 맛있어요. 아무튼 여기서부터 유명한 얘기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 집안이 가업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딸들한테는 사회생활을 안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근데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이걸 안 하고 싶어 하네. 그래서 미우치아의 어머니 루이자가 가업을 이어받죠. 근데 처음에 외할아버지 때 잘 될 때와는 달리 뭐 전쟁 때 막 폭격도 맞고 그래서 부서지고 가게가요. 그리고 왜 에르메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문화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예전처럼 트렁크가 잘 안 팔리고 가게가 점점 꺾이는 추세가 있었대요. 아무튼 그래도 미우치아 프라다의 집이 좀 풍족해서 어렸을 때 패션에 관심도 많고 유복한 시절을 보냈대요. 근데 집안 분위기가 좀 보수적이었대요. 그래서 미우치아가 짧은 치마 입고 싶은데 집에서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 몰래 입고 또 막 예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미대를 가고 싶은데 집에서 막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죠. 독한 거지.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탈리아 공산당 활동하고 또 여성운동도 하고요. 근데 워낙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. 왜 우리가 공산당이라고 하면 뭐 북한 공산당, 중국 공산당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이 좀 뭐 그렇잖아요. 근데 이 미우치아는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도 막 평소에도 잘 차려입고 쫙 빼입고 심지어 가두행진을 나가는데 입생로랑 옷을 막 입고 나간대요. 멋있게. 제일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입생로랑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편한테도 욕먹고 상대편한테도 욕먹고 이게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가나요? 그러다가 외할아버지에서 엄마로 이어온 가업을 누가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미우치아가 앞날도 좀 고민이 되고 진로도. 그래서 고심 끝에 1975년 드디어 가업에 합류합니다. 자, 이제 슬슬 누가 나올 때가 됐죠? 그래요, 귀 맞습니다. 미우치아가 기왕 맡은 거 잘해보자 해가지고 좀 브랜드를 좀 현대적인 느낌으로 바꿔보고 싶었대요. 근데 뭐 자기가 디자인 전공자도 아니고 옷을 막 직접 많이 만들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걸 옷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만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막 코딩하고 물건 설계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해가지고 잘 시키는 걸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중요하겠어요? 생산하는 사람, 생산 업체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. 아무튼 그래서 미우치아가 잘 디자인한 제품을 잘 만드는 업체에다가 생산을 맡겨보자 해가지고 1977년에 무역박람회에 갑니다. 생산하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. 근데요, 박람회장에 갔더니 자기 디자인을 베낀 어떤 업체가 가방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.
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야, 너 잘 걸렸다. 너 내가 누군 줄 알아?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. 그 자리에서. 그 상대가 바로 파트리치오 베르텔리라는 남자였어요. 이태리 중부의 아레초라는 지역에서 가죽 제품 만드는 공장을 하더니요. 근데 이 파트리치오라는 사람이 누구냐?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르몬이스라에서 자랐는데 이미 10대 때부터 자기 사업을 했어요. 가방, 벨트 뭐 이런 거 떼다가 파는. 그리고 이미 20살 때 종업원이 3명이나 있었대요. 돈에 관심 많고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. 그래서 결국 20대 초반에 자기 브랜드로 브랜드 가방을 만들고 또 구두도 만들고 했습니다. 아무튼 다시 이 앞 얘기로 돌아가서요. 이런 파트리치오한테 미우치아 프라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한 거예요. 근데 보통 이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? 1번 사과한다. 2번 도망간다. 3번 같이 소리 지르면서 싸운다. 아, 왜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. 막 같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? 막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근데요, 이 1, 2, 3번 다 아니고 파트리치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.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. 맞아요, 베낀 거. 미우치아 프라다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? 뭐야 얘? 이랬을 거 아니에요. 근데요, 미스 프라다 세상이 달라졌어요. 지금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됩니다. 디자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. 이런 제품 한번 만들어보고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막 계속 설명을 하는 거지. 이게 약간 적반하장이죠. 근데 이 화난 미우치아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 대잔치네. 그래서 파트리치오네 업체에다가 가방 생산을 맡기게 됩니다.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거죠. 이게 마치요, 왜 짝퉁 잘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지고 아시아에 왔다가 그 공장이랑 계약을 맺은 나이키, 그리고 왜 능력 있는 라이벌이랑 계속 싸우다가 어느새 정들어가지고 좋은 친구가 됐다는 가브리엘 코코 샤넬 이야기랑도 비슷하죠. 아무튼 협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조언이 많아지는 거예요. 뭐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듣다가 맞는 말 대잔치인데 막 열받아서 싸우고 이렇게 계속 싸우고 뭐 하다가 결국 정이 깊어져서 이 두 사람은 8년 뒤에 부부가 됩니다. 왜 환커라는 말 들어봤어요? 환상의 커플. 중국말 아니고요. 뭐 남녀관계는 사실 참 묘하고 모르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회사가 합치고요. 아내는 최고 디자인 책임자, 남편은 CEO로 회사 경영을 맡죠. 이게 막 거의 막 잘 달리는 쌍두마차인 거죠.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느 한쪽한테만이 아니라 서로한테 귀인이었습니다. 왜 그랬느냐? 일단 파트리치오 베르텔리는 프라다가 계속 성장하려면 밀라노 매장 한 곳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. 그래서 매장을 늘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 1983년부터 매장을 늘리기 시작합니다. 이탈리아 안에서뿐만 아니라요, 뉴욕, 마드리드, 런던, 파리, 도쿄 등등. 그리고 미우치아는 회사 살림이 좀 안정되고 잘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창조성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서 패션의 미래를 앞당겼다,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.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으니 그게 바로 가죽 가방 일색이던 이 가방 업계. 외할아버지가 이 가죽 가방 고급이니까 보호하려고 나일론 천을 씌워놨다는데 바로 그 나일론 소재 포코노 원단으로 만든 이 가방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까만색 나일론 가방 벨라였죠. 이게 뭐 워낙 잘 팔리기도 했고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짝퉁이 많으니까요.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눈에 띄어서 봤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었죠. 나일론 가방이 왜 이렇게 비싸지? 저걸 이 돈 주고 이렇게 비싸?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새 자꾸 눈에 익었는데 저거 좀 멋있는 것 같다. 저거 좀 시크한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매장에 들어가서 이거 얼마예요? 물어보고 들어보게 되는. 이 가방 출시하고는요, 홍보하려고 날씬한 모델들을 고용해서 가방 메고 광장에 그냥 계속 돌아다니라고 했대요. 특히 사회생활하는 중산층 여성들에게를 비롯해서 이 가방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프라다의 질주가 시작됩니다. 88년에는 여성복 라인을 선보이고요. 이어서 미우치아 프라다의 이름을 딴 미우미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죠. 93년에는 남성복 라인을 세상에 내놓고요. 그리고 프라다 스포츠, 왜 첫 부분에 남성들 정장에 스니커즈 신게 만들었다는 등산복으로만 여겨지던 뭐 고어텍스 원단을 막 재단해가지고 디자이너가 멋지게 만들고, 바로 그래서 애슬레저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걸 이미 하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프라다 스포츠가 나왔죠. 빨간 선이 쫙 들어간 그 유명한, 이건 뭐 버버리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, 왜 킹스맨에 나오는 차부족, 그 버버리 모자 쓰고 다니고 신발은 프라다 스니커즈,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고요. 특히 일본에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.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죠. 이때 프라다가 어느 정도로 잘 나갔느냐면요,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한 5년 동안 매년 평균 25%씩 매출이 늘었어요. 그리고 역시 다른 명품 브랜드들처럼 아시아 시장에 의존도가 있었는데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행보를 잘 보이면서 영향을 좀 덜 받았다, 이런 평가도 받아요. 잘한 거죠.
했죠.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뭐 헬무트 랭, 질 샌더, 처치스 등등을 인수해가지고 몸집을 불려나가고요. 우리도 이탈리아 명품 그룹을 만들겠다, 이런 포부를 공공연하게 밝혔어요. 뭐 나중에 질 샌더 등은 다시 팔기도 했지만요. 그리고 98년에는요 2억 6천만 달러를 들여서 자기보다 몸집이 거의 2배나 큰 구찌 지분 약 10%를 인수해요. 그때가 한창 왜 소비더머니 전편들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명품 그룹들끼리 막 경쟁을 하고 으르렁거리고 지분을 막 서로 확보하고 인수하고 막 우리가 쟤한테 먹히는 거 아니냐, 이걸 방어해야 된다, 막 이런 분위기가 막 팽배할 때였거든요. 그때 프라다가 막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. 쟤도 뭐 하는 짓이냐,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막 가랭이 찢어진다, 막 이런 소리 듣는 거죠. 근데 그런 소리를 듣다가 1년도 안 돼서 그 지분을 되팔아서 1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또 올립니다. 이게 수익률이 이 정도면 얼마예요? 1년도 안 돼서.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지분을 팔았던 상대가 바로 명품 사냥꾼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 베르나르 아르노의 LVMH였어요. 파트리치오 베르텔리는 훗날 이렇게 얘기하죠. 이 일을 통해서 업계에서 프라다에 대한 인식, 존재감 자체가 달라졌다.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. 근데 포코너 원단도 그렇고 정장의 스니커즈 등등 해서 프라다가 내놓는 여러 디자인들이 출시 당시에도 나일론, 정장의 운동화, 등산복 원단, 뭐 이런 소리를 막 계속 들었는데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보통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던 거죠. 뭐든 생소한 건 처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전 세계 패션 엘리트, 페피들한테는요 각각의 이런 사건들이 거의 전부 프라다가 패션의 미래다, 패션의 미래를 프라다가 제시한다, 이런 걸 입증하는 증거들이었다고 하죠. 매출이 늘고 평가도 좋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2011년에는 드디어 홍콩 증시에 상장까지 성공합니다. 근데 2013년 이후로 프라다가 좀 주춤했어요. 뭐 중국 등지에 실적 대비해서 과잉 투자를 했다, 가격 책정이 잘못됐다, LVMH나 캐링 같은 거대 명품 그룹들한테 밀리고 있다, 규모의 경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. 그리고 왜 선두 명품 그룹들이 명품 브랜드를 막 사모아서 럭셔리에 집중할 때 프라다의 초점은 좀 잘못됐다, 이런 평가까지 들었어요. 이뿐만이 아니라요, 디지털 전환이 늦었다, 패션 엘리트, 페피들한테는 인정을 받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제 예전만 못한 것 같다, 이런 얘기까지 듣기도 했고요. 실제로 2014년부터 실적이 계속 하향세를 보이기도 했죠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요 미우치아 프라다가 2019년과 2020년 인터뷰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나도 사람들이 왜 구매하는지, 구매 이유가 궁금해, 관심이 있어. 근데 사람들 얘기 다 들을 수 없다. 진짜 중요한 문제는 말이야, 이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대비하고 다음 단계를 향한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계속 창조해내고,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위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야. 그리고 이 미우치아 프라다가 올해부터는요 질 샌더, 디올, 또 켈빈 클라인 등을 거친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와 공동 디자인 책임자를 맡기로 했죠. 여전히 프라다 브랜드가 강력한 상황에서 이제는 미우치아 프라다의 아들, 왜 레이서로 유명했던요 로렌조 베르텔리의 가업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죠. 그리고 늦었지만요 2017년부터 이루어진 디지털 전환이 더 속도가 붙고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아요. 자, 프라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다른 명품 그룹들이 인수합병으로 계속 몸집을 불려가는 상황에서요 그룹의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? 패션의 미래라는 평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?